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지난달 말부터 북한이 오물이 든 풍선 수백 개를 남쪽으로 날려보냈는데요. 북한이 5일 만에 쓰레기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북한에서 내려온 오물 풍선. 북한은 풍선 3,500여 개에 오물 15톤을 실어 날려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합동참모본부는 국내에서 풍선 1,000개 정도가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뿐만 아니라 경북, 충청 지역에서도 발견되면서 전국적으로 860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풍선을 날려보낸 지 5일 만에 북한이 오물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이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서입니다. 김 부상은 담화문에서 오물을 치우는 일에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는지 남한에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물 살포는 철저히 대응 조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남한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그 양과 건수에 따라 100배의 쓰레기를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오물 살포와 관련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예상됐는데 북한이 오물 살포를 멈추면서 이 같은 방침이 달라질지 관심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북한이 풍선과 함께 날린 쓰레기의 무게는 10kg 정도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자칫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뭔가가 부서질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차량이 파손된 사례가 확인됐는데 이 차의 주인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승용차 앞유리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 위로 비닐로 쌓여 있는 게 보이시죠? 바로 북한이 날린 오물 풍선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 안산에 있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정도 충격이면 사람이 안 다치는 게 다행이다 싶은데요. 그래도 차주인 입장에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고차 매매 단지에 종이 뭉치가 떨어졌는데요. 삐라라고 부르는 대남 선전용 전단 수천 장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빌라 옥상 같은 건물에도 떨어졌는데 유리창과 물탱크까지 부서지는 정도였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당장 정부 보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법이 없는데요. 이런 도발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민방위 기본법 개정을 준비했다가 입법 예고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보험사 정도겠죠. 이 경우 보험사 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북한이 다양한 방식의 도발을 이어가면서 위협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훈련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국의 국방장관은 해상 위주의 연합훈련을 사이버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해 올여름 처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3자 회담에 나선 한미일 국방장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올여름 처음 실시하기로 한 한미일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 그동안 주로 해상에서 진행해온 연합훈련과 달리 해상과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공동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프리덤 엣지는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쉴드와 미일연합훈련인 킨 엣지에서 용어를 따왔습니다. 지난해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조치입니다. 또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 등 영내 위협 상황을 가정한 모의 군사연습인 TTX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급 협의를 정례화하고 한미일이 번갈아가며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런 합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절차도 올해 진행합니다. 삼국 장관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문서를 연말까지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한미일 회담에서도 북한의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며 한미일 3국도 이런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도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다양한 방식으로 위협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미 3국의 안보 협력은 더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안보회의가 진행된 싱가포르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만약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유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정치 성향별로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 지지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폭스뉴스 진행자들과 90분 동안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사건 형량이 결정되는 선고 공판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전당대회 나흘 전인 7월 11일로 잡힌 건 우연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일당이 만든 게임의 일부라는 겁니다. 징역형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 질문에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That could happen. I don't know that the public would stand it. I'm not sure the public would stand for it. With a, tried house arrest or I think it would be tough for the public to take. At a certain point, there's a breaking point. 바이든 대통령 측이 자신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And they have misinformation. Donald Trump is a threat to democracy. It's just words. He doesn't even know what it means. But it's like their slogan, I'm a threat to democracy. I'm the opposite. They're the threat to democracy.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정치 성향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나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접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지만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79%, 공화당 16%로 간극이 컸습니다. 또 이번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이 47%로 정치적 재판이 아니라는 응답 38%를 웃돌았습니다. 결국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는 32대 31로 재판 전인 3월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동안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아온 초정통파 유대교인의 증진 문제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8개월 넘게 이어진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병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법원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와 옷을 갖춰 입은 초정통파 유대교 청년들.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을 막고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경찰이 거칠게 끌어내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를 이어갑니다. 신학 공부를 조건으로 받아온 병역 면제 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남성은 약 3년, 여성은 2년 동안 군에 복무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시작한 하마스와의 전쟁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정부는 병력 부족에 고심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초정통파 유대교도 역시 징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청원을 낸 시민단체들은 전쟁의 무게를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מאות אלפי לוחמים נושאים את העיניים שלהם אליכם עכשיו, אלה שנושאים בנטל, אלה שמשרתים, אלה שכבר 240 יום במילואים מ-7 לאוקטובר.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는 핵심 지지 기반인 초정통파 유대교도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כך סברו שופטים נוספים בית המשפט הנכבד. אין מדובר במחלוקת שנויה בכך, כי ממחלוקת שקורעת את החברה הישראלית כבר שנים רבות ומאיימת על... 이미 2017년 초정통파 유대교인에 대한 병역 면제는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자발적 입대 외에 징집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듣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오래 묵은 갈등에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아파트가 순식간에 무너져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불법 증축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찔했던 건물 붕괴 순간을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스에서 내린 일행들이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편 건물이 덮쳐옵니다. 놀란 사람들은 반대편으로 대피합니다. 현지 시간 2일 오전 8시 40분쯤 이스탄불
규칙 체크 매제의 한 아파트가 붕괴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구조대가 즉시 투입됐지만 사상자가 발생했고 일부는 중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는 1988년에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인데 무너질 당시 4층 또는 5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 환경도시계획부 장관은 이 건물의 1.5층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어떤 폭발이나 지진의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재난을 계기로 튀르키예의 부실한 건축 규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구 1,6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과밀한 이스탄불은 지진이 잦은 북아나톨리아 단층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는 이스탄불 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으로 최소 18,000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시 당국은 300만 명이 거주하는 건물 20만 채의 안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현지 시간 2일 우크라이나에 전국적인 긴급 정전 조치가 시행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전력 차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드론 미사일로 폭격한 지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3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력망 운영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정전이 산업, 가정, 전기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우만스케 마을을 장악하는 등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주요 산유국들의 연대기구인 오펙 플러스가 현재 원유 감산량을 내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회의를 연 뒤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산유량 수준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총 감산량인 하루 586만 배럴 중 200만 배럴은 오펙 플러스 모든 참여국에 할당된 공식 감산량으로 당초 시한이 올해 말까지였지만 이날 회의로 1년 더 연장됐습니다. (6월 3일) 월요일 조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고학력 여성일수록 미혼율이 높다고 합니다. 상승혼 지향을 그 원인으로 분석하는 기사인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통계를 먼저 볼까요? 성별 학력 수준에 따른 미혼 인구 비율입니다. 여성을 보면 대학원 졸업생의 미혼율이 21.5%로 가장 높습니다. 또 4년제 졸업 여성 미혼율은 20.8%고요. 이렇게 고학력으로 갈수록 미혼율이 높았습니다. 남성은 학력과 미혼율의 비례관계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결혼 시장의 남고 여저 문화, 즉 한 단계 위의 남성을 찾는 경향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합니다. 적어도 자신과 같은 수준의 남성을 원하는데 그러면서 남녀 간의 학력 미스매치도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51.5%, 또 합계 출산율이 1.21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각각 55.6%, 0.72명이었습니다. 즉,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비혼을 택하는 여성이 많아졌다는 거겠죠. 이런 점도 혼인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낮은 혼인율과 합계 출산율로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신문은 전통적인 결혼관 탈피와 일, 가정 양립 지원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합계 출산율 0.7명대, 아이 한 명 한 명이 귀한 시대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분만실이 아예 없다면 어떨까요? 그런 지자체가 전국에 29%나 된다고 합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총 250곳, 그 가운데 분만실이 하나도 없는 곳이 72곳이나 됩니다. 시군구 10곳 가운데 3곳에는 분만실이 없는 셈이죠. 아예 산부인과 병의원이 하나도 없는 곳도 22곳이었습니다. 이번엔 지역별로 나눠서 볼까요? 분만실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전남의 13곳, 경북 11곳, 경기 9곳, 경남 8곳 등입니다. 주로 농어촌 지역이 많긴 한데 수도권이나 광역시도 눈에 띕니다.
경기도 과천 의왕, 울산 북구에도 분만실이 없다고 합니다. 놀랍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의원급 기관, 즉 동네 병원은 10년 사이에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아이를 낳을 곳이 없다면 부부들은 출산을 결심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가 모두 심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분만실을 운영하는 지역에 주는 지원금을 높이고 수가도 올렸습니다. 다만 수가 인상에 그치지 않고 분만 도중에 발생하는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덜어줘야 출산 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푸바오가 반중의 아이콘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의 판다 외교 기조가 뒤흔들리고 있다는데 사진을 먼저 한번 볼까요? 네, 반가운 푸바오의 얼굴이 보이고 있는 왼쪽 사진,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입니다. 푸바오의 팬클럽이 사비로 영상을 띄운 겁니다. 또 오른쪽은 서울 중구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인데요. 중국 리창 총리가 서울에 와 있는 동안 푸바오의 팬들은 나흘 동안 트럭 시위를 벌였습니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간 이후 학대와 접객 논란이 일었죠. 중국 당국은 해명에 나섰지만 한국과 중국 팬들까지 모두 진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판다 외교는 중국의 몇 안 되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푸바오를 둘러싼 싸움으로 판다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금지 오겹으로 자란 푸바오가 푸대작을 받는다고 하니 판다 외교에는 흠집이 났습니다. 이번 푸바오 논란, 뉴욕의 항의 광고가 띄워질 만큼 뜨거워졌는데요. 아무쪼록 푸바오가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더 8쇼 보신 분 많죠? 오늘 아침까지도 넷플릭스에서 국내 인기 시리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혹한 폭력과 고문 장면 묘사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다가 정신적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제2의 오징어 게임으로 주목을 받은 더 8쇼. 갈수록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는 미디어와 이를 부추기는 대중 등 한마디로 도파민 사회를 비판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온갖 폭력이 적나라하게 묘사됐습니다. 그래서 잔인한 장면을 건너뛰면서 보거나 아예 보다가 시청을 중단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폭력을 폭력으로 비판하는 자기 모순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과 더 글로리, 마스크걸 모두 폭력 수위가 짙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OTT 콘텐츠의 폭력성과 선정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OTT가 된 넷플릭스가 콘텐츠의 질적인 성장에도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함께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성범죄 재범이 작년에 1,400건이었고 수원 발발이 이혼 여성들은 이사를 준비한다. 연쇄 성폭행범 수원 발발이 박병화 지난달 수원의 한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해당 오피스텔의 내부입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이웃 여성들은 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병화뿐만 아니라 성범죄자가 거처를 옮길 때마다 이런 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두순이나 김근식 때도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죠. 성범죄자 전입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 당연히 재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출소한 성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신상 등록 성범죄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서 신상 등록 대상이 된 건수는 지난해 1,417건, 4년 전보다 28%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나눠보면 하루에 4건꼴로 발생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재식합법, 21대 국회에선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습니다. 다시 관련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재범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교도소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담고 있습니다. 6월 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수나부당 송영길 대표 재판이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지난달 30일 송 대표는 구속된 지 163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며 성실히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 10분부터는 돈봉투 수수와 살포에 관여한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 재판도 진행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지 않다며 이르면 다음 달 16일 재판을 종결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도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난 공판을 앞두고 석방된 김 전 부원장은 재판이 끝날 무렵 무고를 유리한 판결에서 다툴 수 있게 기회를 줘 감사하다며 보석 조건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들에 대한 선고도 오전 10시부터 이뤄집니다. 이들이 유통 판매한 제품은 유명 잡화점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 수사 결과 업체가 욕조 부품 원료를 바꾸며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고 KC 인증 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5분쯤 강원도 속초 부근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속초에서 동북동쪽으로 9km 떨어진 지역이고 진원의 깊이는 14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위층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끼거나 정지해 있는 차가 흔들리는 정도였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 제대로 된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도주를 해버리거나 사고 후에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등 수사를 어렵게 하는 각종 꼼수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도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17시간이나 지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당시에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이 어려웠는데 김 씨가 음주를 시인했는데도 음주 운전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도망가라는 말이 퍼져 있습니다. 각종 꼼수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까지 있습니다. 도망가도 현장에서 걸리지 않으면 된다. 호흡 측정이 아니면 어차피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가 오갑니다. 일부 꼼수는 실제로 통하기도 합니다. 사고 뒤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해 또 술을 마신 한 남성. 체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상태였지만 사고 전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입증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음주 측정이 어렵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남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도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만에 자수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꼼수를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순순히 조사를 안 받고 한참 뒤에 자수를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최대 수치로 술을 마신 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특별 규정을 둬야. 또 음주 사고 이후 다시 술을 마신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두 사람의 이혼이 굉장히 이슈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납입 관장인데 일단 2심에서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이 결정이 됐잖아요. 이제 관심은 이 최 회장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인데 어떤 방안들이 나오고 있나요?
예, 일단 최태원 회장의 이제 재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무래도 SK그룹 주식일 겁니다. 예. 최태원 회장은 SK그룹의 주식을 17.73%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네. 그래서 SK그룹은 그 아래 이제 주요 계열사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스퀘어 등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SK하이닉스나 SK스퀘어를 이제 중간 지주 회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태원 회장의 SK그룹의 지분이 한 2조 2천억 원 넘는 정도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주식이 한 7,500억 원, 그리고 뭐 미술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600억 원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재산 분할액과 그다음에 이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SK그룹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SK그룹 지분을 직접 매각하는 것은 이제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SK 이제 그룹의 지배 구조에 약간 우려가 생길 수가 있기 네. 때문에 SK 그룹의 뭐 그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비상장사인 SK 이제 실트론 주식을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현금을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지금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심 판결이 확정이 되면 최태원 회장이 위자료를 하루라도 더 늦게 내면 낼수록 손해가 극심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판결 결과를 나타냈을 때 그 최 회장이 돈을 하루라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급을 하지 않으면 매일 연 12% 정도의 이제 지연 이자가 붙게 되는데요. 예. 이것이 1억 9천만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하루에요? 예, 재산 분할액에 대해서 이제 지급할 때까지 매일매일 12%의 지연 이자가 붙게 되는 거고요. 이건 물론 2심이 확정되었을 때의 네. 경우입니다. 네. 최 회장이 지금 상고할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또 3심에 가서 최후에 어떻게 이제 판결이 날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2심 판결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이제 지연 이자만 하루 1억 9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정말 세기의 이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예. 자, 지금 그런데 판결이 나오고 나서 노세현 관장의 입장이 바뀐 게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SK 우호 지분에 남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가 지금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그 전에 이제 밝혔던 뭐 SK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는 그 의사는 노소영 관장이 직접 밝힌 것은 아니었고요. 예. 그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 개인 의견이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온 이상 SK 이제 그룹의 뭐 주식을 직접 받게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재산 분할과 이혼의 과정으로 인해서 SK 뭐 지배 구조라든지 아니면 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같은 것을 우려해서 아주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그 입장이 좀 선회한 것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SK그룹의 재산 분할이라는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판결이 올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SK그룹 사업 개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SK그룹은 지금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열사들의 이제 좀 가치를 높이고 주주 환원을 하겠다는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재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을 이제 상장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열사를 뭐 정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놓고 더 효율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편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이혼 판결과 관련해서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이제 배당을 주주들에게 좀 많이 늘리는 방식이라면 이것이 단순히 주주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주주인 이제 최태원 회장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최태원 회장이 SK그룹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게 된다면 네. 그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될 텐데 배당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 배당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만약에 매각을 해야 될 경우에 더 적은 만큼을 매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재편이 최대 주주에게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좀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상고심을 이제 신청을 했을 때 확정이 되면은 또 그에 대한 또 관심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배달비가 좀 높다 보니까 아끼기 위해서 좀 산책도 할 겸 포장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배민이 다음 달부터 이제 신규 가입 업주에 대해서 포장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신규 업주로 이제 가입하는 경우에 바로 이제 그 포장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물게 되는데요. 예. 수수료율은 6.8%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달 말까지 가입하는 이제 점주에 대해서는 내년 이제 3월까지는 그 포장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예. 내년 4월부터 이제 부과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사실 이 배민이 포장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은 일찌감치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로 계속해서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미루다가 드디어 이제 내년부터 적용을 하고 이제 신규 가입 업주에 대해서는 이제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자영업자에게 또 다른 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배민이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업주들 입장에서는 입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독과점 기업의 횡보다, 만행이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배민만 이 포장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네. 요기요도 사실은 포장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네. 쿠팡 2층 같은 경우도 현재는 지금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부터 부과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배달 플랫폼과는 사실 경쟁이 상당히 이제 격화되면서 그 배달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배달 플랫폼은 그 업주들에게 또 수수료를 올리는 것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배달 수수료라든지 포장 수수료 같은 것을 부담해야 되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음식 가격을 또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의 부담으로도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소비자들에게는 또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뉴욕 증시와 관련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5월에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그리고 서비스업 경기 동향 등 여러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중에 좀 저희가 눈여겨서 봐야 할 거시 지표 발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신규 비농업 부분의 고용 지수입니다. 이것이 네. 이제 7일에 발표가 될 텐데요. 이때는 단순히 신규 고용만 발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률이라든지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냐 하면 노동시장에서 계속해서 과열이 진정되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의 둔화세를 조금 꺾는 요인이었고요. 예. 따라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도 지금 고용이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고용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기준금리 시점이 이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신규 고용이 과연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느냐 상회하느냐, 실업률은 떨어졌냐 아니면은 더 높아졌느냐. 아니면 임금 상승률도 계속해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미 연준이 통화 정책에 있어서 금리 인하 시점을 언제로 할지 9월에 할지 11월에 할지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 중요하고요. 미국의 이제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기업의 구매 관리를 이제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이 지수를 이제 편제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과연 미국의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경기가 계속해서 식고 있다면 역시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좀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이번에 네. 기준금리에 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주요 선진국 중에서 이제 미국 물론 다른 나라도 있긴 하지만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먼저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나라 환율을 어떤 영향을 받을지 우리나라도 미 연준에 앞서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가늠할 수 있는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만약 인하한다면 인하 이후에 어떤 금융시장의 변화가 나타날지를 지켜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나올 여러 가지 중요한 지수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뉴욕 증시,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6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겪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무엇보다도 이제 기술주가 고점에 이른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우려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미 증시가 계속해서 이제
화랑을 보였던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엔비디아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게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이 워낙에 좋게 나타나면서 5월에만 그 주가가 26% 뛰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기술주가 고점에 이른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나 또 기준금리,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과연 9월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더 늦춰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시를 견인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이번 주에 증시가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다시 또 조정이 지속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을 따라 몸 곳곳에 종양이 자라다 외모에 변형이 생기고 극심한 통증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희귀병, 바로 신경섬유종증인데요. 네,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연한 커피색 반점이 다수 발견되는 초기에 서둘러서 치료를 받는다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얼굴에 커다란 혹이 나고 변형이 생겨 코끼리 인간, 이른바 엘리펀트맨이라고 불렸던 영국인 조셉 메릭.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고통을 받다 숨졌고 그 이야기가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는데 사실 조셉은 희귀병인 신경섬유종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신경섬유종증이란 몸에 있는 신경을 따라 종양이 생겨나는 질병으로 발병하는 위치에 따라 그 양상도 다양합니다. 눈에 생기면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폐에 생기면 호흡이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대부분 외형에 변화를 일으키는 만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일쑤입니다. 발음이 안 좋으니까 애들이 아기라고 놀리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책상에 앉아 있다가 그냥 그대로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 등록 환자가 5천여 명에 불과할 정도이다 보니 개발된 약도 한 종류뿐이고 그마저도 복용을 위해선 1년에 수억 원이 듭니다. 올해 초 보험이 적용되면서 수천만 원으로 약값이 줄었지만 환자들에겐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씩에 대한 약값을 부담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시작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전병이기 때문에 예방은 불가능하지만 미리 파악하면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몸에 연한 커피색 반점이 다수 나타날 경우 신경섬유종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등에 주근깨가 나타나거나 홍채에 작고 좁쌀 모양의 결정이 생기는 경우에도 병원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춘기 이전 아이들은 0.5cm 이상 크기가 진단 기준은 6개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 0.5cm 이상이거나 아니면 사춘기 이후에는 1.5cm. 아직 완치할 방법은 나오지 않은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치하면 기존 약도 듣지 않는 악성으로 나아가는 만큼 치료를 서둘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프로야구 잠실 라이벌전에서 LG가 두산과의 주말 3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퇴출 경고를 받은 선발 엔스가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LG 엔스가 모처럼 1선발 이름값을 했습니다. 최고 시속 152km에 이르는 위협적인 직구를 60개나 뿌리며 두산 타자들을 힘으로 눌렀습니다. 6회 라모스에게 얻어맞은 이 솔로 홈런이 유일한 실점이었습니다. 들쭉날쭉 부진한 모습에 참다 못한 염경엽 감독이 외국인 교체, 즉 퇴출을 경고하자 벼랑 끝에서 각성한 겁니다. 두산의 대체 선발 김유성이 4회를 못 버티고 내려간 사이 엔스는 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로 시즌 6승을 신고했습니다. 타선에선 김현수와 오스틴, 문보경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나란히 홈런쇼를 선보였습니다. LG는 잠실 라이벌과 주말 3연전을 모두 이기고 최근 10경기에서 9승을 쓸어 담았습니다. 또 수입한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수입까지 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감독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는데 더 아프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SSG도 키움과 주말 3연전을 모두 이겼습니다. 에레디아가 1회 투런 아치를 그렸고 최정은 3회 시즌 17호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일찌감치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상무 입대를 8일 앞둔 이기수는 두 번째 투수로 구원 등판해 감격의 첫 승을 챙겼습니다.
8연패 이후 4연승을 달린 SSG는 5할 승률을 회복하며 상위권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6월의 첫 출근일인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과 남부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른다고요? 네, 6월의 첫 출근길인 오늘도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3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해서 다소 서늘함이 감돌고 있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8도 선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2도나 높아서 덥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방은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7.3도, 대전은 16.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29도 등으로 대부분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아 덥겠지만 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울산 21도, 강릉 22도에 머무는 등 선선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늘 표정도 궁금한데요.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다고요? 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낮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나기는 충청과 남부 그리고 제주 산간 지역에 내리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심하겠습니다. 또 곳에 따라서 돌풍과 벼락이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고 호남과 경남 내륙 쪽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9도, 모레는 30도까지 오르는 등 6월 시작부터 내륙을 중심으로는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곳곳에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